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제 뭐든 늦었어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 무슨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진 않으셨나요? 저는 35년간 노년 심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80세처럼 힘들어 하시고 어떤 분은 60세처럼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만난 어르신 중 73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런데 딱 3개월 뒤 그분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유튜브로 요리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반면 65세에 은퇴하신 후 이제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다며 하루 종일 TV만 보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2년 만에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말수는 줄고 가족들과도 거리가 생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노년을 잘 사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돈이나 건강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단지 5가지 작은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의 나이를 젊게 만드는 법, 상실을 받아들이는 법, 관계를 지키는 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이 드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건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달라지는 건 사실 마음의 경직됨입니다. 새로운 것 앞에서 겁이 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좁아지면서 나는 이제 뭐든 늦었어 라는 생각이 깊어지죠. 그 순간 실제 나이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택하게 될까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입니다. 새로운 걸 하다 실패하면 창피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두렵고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마음 편한 거죠. 하지만 이 익숙함이 오래되면 삶은 금세 반복되고 활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67세 박은호 씨를 만났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죠. 처음 상담 왔을 때 그분의 표정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TV 보다가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목소리엔 깊은 우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라며 거절하고 부인이 문화센터 가자고 해도 그런 데서 뭐 배워 라며 시큰둥했대요.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고 밤엔 잠도 안 오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더래요.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은호 씨,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가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음, 요가요.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요가를 하나 싶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가까운 문화센터 요가 수업 알아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요가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첫 수업 가는 날 아침 엄청 떨리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70대 남성 두 분이 더 계시더래요. 수업 후 그분들과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분은 처음으로 아, 내가 아직 새로운 걸 할 수 있구나를 느끼셨대요.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활기찼습니다. 선생님, 요가 하면서 새 친구도 생기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뭘 배울까 하는 설렘이 생겼어요. 그분은 이후 서예도 시작하셨고,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뭐가 달라진 걸까요? 몸이 젊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을 아주 작게라도 하나 시작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삶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활동 하나를 정해보세요. 요가든 그림이든 봉사든 스마트폰 배우기든 상관없습니다. 딱 한 달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을 한 줄만 수첩에 기록해 보세요. 오늘 요가에서 새 동작을 배웠다. 오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이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빨리 다시 젊어지는지를요. 중년과 노년에는 상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건강도 조금씩 약해지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사라지고 소득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죠. 심지어 하루의 리듬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혼자 싸우고 계십니다.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억지로 버티시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괜찮다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은 무기력으로 바뀌고 삶의 의욕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요. 제가 만난 72세 김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빵집이었죠. 손님들은 사장님 손맛이 최고라고 칭찬했고 그분도 그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손목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참고 일하셨는데 점점 반죽을 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결국 2년 전 제과점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손님들과 나누던 이야기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가족들이 이제 쉬세요 라고 위로했지만 그분에겐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실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상담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빵을 구웠어요. 그게 제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가 없어요.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분의 목소리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미자 씨, 빵은 못 만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글쎄요, 레시피는 아직 다 기억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레시피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마침 그때 중학생 손녀가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했대요. 그분은 처음엔 내가 뭘 가르쳐 손목도 아픈데 라고 했지만 손녀가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알려주셨어요. 반죽은 이렇게 해야 하고 온도는 이 정도면 돼. 그런데 손녀가 만든 빵을 맛보면서 조금씩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짧은 시간 동안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은 깨달으셨대요. 아, 나는 빵을 못 만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간단한 제빵 레시피를 알려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만들진 못해도 알려줄 순 있으니까요. 여러분,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균형을 잡는 과정입니다. 내가 잃은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내가 여전히 가진 능력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미자 씨가 달라진 건 손목이 나은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나는 못한다에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 밤 종이 한 장 꺼내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걷기, 요리, 이야기하기,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보세요. 이웃에게 반찬 나눠주기, 손주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동네 산책하며 아는 분께 안부 묻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상실은 그렇게 쓸모의 회복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보다도 말이 먼저 늙습니다. 습관적 불평, 짜증 섞인 목소리, 날카로운 막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가장 외로운 노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도 불평부터 하시는 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시는 분,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거칠게 변하는 이유는 사실 불안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역할이 줄어들면 언어로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요즘 짜증이 나서 라고 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가족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고 혼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는 63세 이상철 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가장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족도 잘 부양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꺼내는 날카로운 말들이었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아버지가 술 드시면 원래 그래 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명절에도 일찍 가겠다고 했고 딸은 전화를 자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도 그분과 대화를 피했죠. 그분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날 피해 라며 억울해했지만 정작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는 모르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큰아들의 결혼을 앞두고였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말이 무서웠어요. 특히 술 드시고 나면 저희가 뭘 해도 잘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시고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가 그렇게 말했나? 아들은 계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또 그러실까봐 솔직히 걱정돼요. 장인어른 앞에서 그러시면 그날 밤 그분은 잠을 못 이루셨대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담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씨 마음은 따뜻했지만 표현 방식이 문제였어요. 마음과 말이 다르면 사람들은 말만 기억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술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3초만 참고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노력하셨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그분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아버지가 그동안 따뜻한 말을 많이 못해줬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간단한 말이었지만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그날 이후 부자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아들 내외가 찾아오고 그분도 손주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훈련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을 고치면 가장 먼저 관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변합니다. 상철 씨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고 하루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넨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화가 날 때는 3초 숨 멈추기를 해보세요. 그 3초 동안 이 말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문장 한 개만 건네보세요. 오늘 고마웠어. 수고했어. 덕분에 기분 좋았어. 이런 짧은 문장이요. 작은 문장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젊을 땐 출근하고 약속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집이 생활의 중심이 되죠. 그런데 집이 안전하지 않거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면 노년의 삶은 금방 고립되고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집은 지금 노년에 맞게 준비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의 구조나 위치가 노년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십니다. 내가 평생 산 집인데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교통, 복지관, 걷기 좋은 길, 이런 것들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한성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이제 여유롭게 살겠다며 이사하셨죠.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대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여유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첫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급하게 100기구를 불렀는데 눈 때문에 길이 막혀 구급차가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불안에 시달리셨대요. 다음에 또 아프면 어떡하지? 여기선 제때 갈 수도 없는데 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주변에 걸을 만한 길이 없었어요. 차도밖에 없어서 산책도 위험했고 가까운 마트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부인도 운전을 못하시니 장 보는 것조차 큰일이 됐죠. 친구들을 만나려면 도시까지 나가야 했는데 버스는 하루 3번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년 뒤 그분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요. 이번엔 복지관과 병원이 가까운 동네를 선택하셨습니다. 집은 전원주택보다 작았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에 복지관, 도서관, 마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평한 길이 많아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이사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만났는데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집을 줄였더니 오히려 삶이 넓어졌어요. 매일 아침 복지관 가서 탁구 치고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저녁엔 산책로 걸으면서 이웃들 만나고 전원주택에선 집은 넓었지만 할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집이지만 매일 나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노년의 집은 크기보다 접근성, 안전성, 관계 형성이 우선입니다. 걷기 쉬운 동네, 가까운 복지관, 밝은 조명, 미끄럽지 않은 바닥. 이런 요소들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민 씨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집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집에서 나가기 쉽고 돌아오기 편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점검할까요? 여러분, 동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시설 5개를 적어보세요. 복지관, 마트, 도서관, 공원, 병원. 5개가 안 나온다면 지금 동네가 노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여러분 삶에 맞는 집인지 다시 점검해 보세요. 겨울에 눈 오면 나갈 수 있나요? 여름에 더울 때 쉴 곳이 있나요? 집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동료가 사라지고 자녀들은 바빠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죠. 부부도 친구도 가족도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후회는 대부분 이런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때 먼저 연락할 걸. 그때 화해할 걸.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고도 서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깁니다. 특히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친밀함보다 오해가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최혜정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40년 차였는데 늘 사소한 말다툼만 반복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당신은 맨날 TV만 보내. 말 좀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어요. 서로 미운 건 아닌데 같이 있으면 자꾸 짜증이 났대요. 자녀들도 걱정했습니다. 요즘 부모님 왜 저러세요? 맨날 싸우기만 하시네요. 그러다 남편분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3주간 입원하는 동안 혜정 씨가 간병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전환점이 됐어요. 남편이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누워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혜정 씨는 문득 깨달으셨대요. 이 사람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내가 없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낮으로 옆에서 간병해주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마운 줄 몰랐구나를 느꼈대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두 분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대요.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내가 말이 거칠어서 당신 마음 많이 상했을 거요. 혜정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힘든 것도 모르고 잔소리만 했네요.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걷기만 했는데 점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데이트하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3개월 뒤 만났을 때 혜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결혼 40년 만에 남편이랑 제대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음은 몰랐나 봐요. 지금은 매일 저녁 산책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남편도 예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졌고요. 여러분, 이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관계는 기술보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부르고 다시 잡고 다시 말 거는 그 작은 행동이 노년의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 한 명에게 안부를 보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오늘 고마웠던 점을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오늘 밥 맛있었어. 오늘 함께 있어서 좋았어. 이런 작은 말이요. 이 두 행동이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 든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길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나이를 젊게 하고 상실을 인정하고 따뜻한 말을 쓰고 좋은 집과 좋은 동네를 선택하고 관계를 지키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노년은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저는 35년간 이 길을 걸어온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을 지키고 어려움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힘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묻기.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따뜻하고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작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욱 깊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